아, 어머니, 이거 냄새 안 맡아지세요? 아니, 씻으라고 했잖아요. 아범 오기 전에 환기해야 하는데, 진짜 왜 이러세요, 사람 미치게. 나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베란다 창가에 서 있었다. 며느리 미진이는 코를 막고 연신 페브리즈를 공중에 뿌려댔다. 마치 내 몸에서 썩은 내라도 나는 것처럼. 불과 1년 전만 해도 내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누비던 그 상냥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모든 것은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입을 통해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단어를 들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잠시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실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김영순. 30에 혼자가 되어 악착같이 장사해서 아들 정훈이를 키웠다.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시키고 참하고 야무진 며느리 미진이를 맞이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며느리는 싹싹했다. 반찬 투정 한 번 없었고 시어머니인 나를 친정엄마보다 더 챙긴다며 주변에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건 내가 돈 좀 있고 힘 있는 시어머니였을 때의 이야기였다. 치매 진단을 받고 내 재산 관리를 아들에게 일임하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처음엔 아주 사소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미진이의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내가 말을 걸면 못 들은 척하거나 한참 뒤에 싸늘한 눈빛으로 네 하고 되묻는 시기였다. 나는 그게 내 기분 탓이거니 내가 예민해진 탓이거니 생각했다. 늙고 병든 노인의 자격지심이라 여겼다.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다. 아들 정훈이가 승진 문제로 야근이 잦아지면서 미진이와 나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점심이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요리를 했다. 맛있는 냄새가 났다. 나는 식탁에 앉아 수저를 놓으려 했다. 그때였다. 어머니, 식탁에서 드시게요? 미진이가 정색하며 물었다. 나는 엉거주춤 서 있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국물 흘리시잖아요. 저번에도 식탁보에 김치국물 다 튀어서 그것 빠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저기서 드세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거실 한 구석, 소파 아래였다. 쟁반 하나 달랑 놓여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화를 내야 하는지 미안해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치매 초기 증상인 인지 저하가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 나는 바보처럼 그래. 내가 힘들면 안 되지. 하고 쟁반 앞으로가 쭈그리고 앉았다. 미진이는 식탁에 앉아 우아하게 파스타를 먹었고 나는 바닥에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먹었다. 그게 사육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저녁 8시 도어락 소리가 들리면 미진이는 180도 돌변했다. 어머니 과일 좀 깎았어요. 드셔보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오면 그녀는 내 무릎을 주무르며 세상 효부의 미소를 지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역시 자기밖에 없어. 엄마, 미진이 같은 며느리 요즘 없는 거 알지? 아들의 그 말에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켜야 했다. 내 마누라가 나를 바닥에서 밥 먹인다고 말하면 아들이 믿어줄까? 아니면 치매 걸린 노인의 망상이라고 생각할까? 나는 미진이의 눈을 봤다. 아들 뒤에 선 그녀는 나를 보며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서늘하게 웃고 있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치매는 나쁜 기억부터 지운다는데 왜 서러운 기억은 이토록 선명하게 남는 걸까? 미진이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그녀의 주무기는 냄새와 위생이었다. 늙으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건 나도 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도 2번씩 씻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미진이에겐 내 존재 자체가 오물인 듯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다. 아들은 피곤하다며 늦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배가 고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을 꺼내려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미진이가 달려와 내 손에서 반찬통을 낚아채듯 빼앗았다. 어머니가 만지면 반찬 쉰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냉장고 문 그렇게 오래 열어두면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모르세요? 아범 힘들게 번 돈인데 좀 아껴 쓰셔야죠. 그녀는 반찬통을 다시 집어넣고 냉장고 문을 쾅 닫았다. 그러곤 싱크대 구석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 하나를 내밀었다. 어제 저녁 그들이 배달시켜 먹고 남은 족발뼈와 엉겨붙은 막국수 찌꺼기였다. 이거 드세요. 데워드릴 테니까 아범 깨기 전에 빨리 드시고 치우세요. 냄새 풍기지 말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는 걸 먹으라니.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미진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어머니, 지금 반찬 투정하세요? 제가 어머니 똥기저귀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셔야죠. 다른 집 같으면 벌써 요양원 보냈어요. 요양원. 그 세 글자가 내 입을 틀어막았다. 이 집에서 쫓겨나 낯선 곳에 갇힐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꺾었다. 나는 결국 그 찌꺼기를 받아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겨울바람이 샤시 틈으로 새어들어와 무릎이 시렸다. 나는 베란다 구석 화분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굳어버린 막국수 덩어리를 씹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실은 따뜻하고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 풍경 속에 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집인데 내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나는 내 집 베란다에서 숨죽여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아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나는 황급히 그릇을 화분 뒤로 숨기고 일어섰다. 아들이 베란다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엄마, 거기서 뭐해? 안 추워? 그 순간 미진이가 튀어오듯 달려왔다. 어머, 여보 일어났어? 어머니가 화초에 물 주신다고 하셔서. 어머니, 이제 들어오세요. 감기 드시겠어요. 그녀는 잽싸게 내 팔을 잡아 끌며 아들 시선에서 나를 차단했다. 내 손을 잡은 그녀의 손에 억센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아팠다. 이 뻥긋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아들은 하품을 하며 다시 소파에 누웠다. 역시 우리 엄마는 부지런해. 미진아, 나 배고프다. 밥 줘. 알았어. 여보 금방 차려줄게. 어머니도 식사하셔야 하는데. 아까 빵 드셨으니까 이따가 드실래요? 나는 며느리의 뻔뻔한 거짓말에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했다. 내 아들은 제 엄마가 밥도 굶고 베란다에 갇혀 있었다는 걸 꿈에도 모를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도 내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치매 증상이 조금씩 심해질수록 미진이의 대담함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이제 아예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밥을 주는 시간도 불규칙해졌고 내가 말을 걸어도 대놓고 무시했다. 나는 점점 말수를 잃어갔다. 정말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닐까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방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거실에서 미진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평소답지 않게 들뜬 목소리였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 소리가 선명하게 들어왔다. 영민이? 그래 나야 아휴 말도 마. 그 노인네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아까도 밥상에 침 흘리는 거 봐라. 진짜 비위상에서 밥맛이 뚝 떨어진다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친구에게 내 흉을 보는 건 이해할 수 있었다. 시집살이 대신 시어머니 수발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서였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저번 달에 남편 몰래 생명보험 수익자도 변경해놨고. 하하, 야, 그 아파트 명에 당연히 내 앞으로 돌려야지. 치매 노인이 뭘 알겠니? 남편한테는 어머니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전문가 케어가 필요하다고 바람 좀 잡으면 돼. 그 사람 내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단순히 나를 귀찮아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적으로 나를 몰아내고 내 재산을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치매라는 사실을 이용해 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나를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감금시킬 작정이었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내가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 내 집안에서 하이에나 한 마리가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김영순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지금 당장 나가서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래봤자 내 손해였다. 흥분해서 날뛰는 치매 노인과 겁에 질린 척하는 며느리. 누가 봐도 미친 건 나일 테니까. 아들은 결국 아내의 말을 믿고 나를 병원으로 보낼 것이다.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며느리는 내가 판단력을 잃은 멍청한 노인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이용해야 했다. 더 완벽하게 미친 척을 해야 했다. 그녀가 완전히 방심해서 자신의 추악한 바닥을 남김없이 드러낼 때까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 잃은 눈동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씩 웃는 연습을 했다. 섬뜩하리만큼 바보 같은 웃음. 그래, 미진아. 네가 원하는 대로 미친 노인네가 되어주마. 대신 그 대가는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들이 예전에 사준 사용법이 어려워 방치해뒀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다행히 배터리는 남아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음성 녹음 아이콘을 찾아 바탕화면에 꺼내두었다. 그리고 낡은 솜조끼 안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붉은 점이 깜빡이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나는 방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나갔다. 밥 줘. 배고파. 헤헤헤. 통화 중이던 미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 경멸과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아, 진짜 깜짝이야. 알았으니까 저리 좀 가세요. 아, 끊어봐. 노인네 또 발작 시작했어. 나는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내 가슴팍에 전화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끼며 침을 질질 흘리는 신용을 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철저하게 바보가 되기로 했다. 어설픈 연기는 금물이었다. 나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밥알을 흘리고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 죽고 싶었지만 녹음기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이 나를 버티게 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내가 멍청하게 굴수록 미진이의 경계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그녀는 이제 나를 사람이 아닌 애완동물 취급을 했다. 어느 날 오후 미진이가 조리원 동기들을 집으로 불렀다. 거실에는 비싼 배달 음식과 와인이 깔렸다. 나는 방구석에 앉아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어머, 시어머니 아직도 계셔? 요양원 안 보내? 야, 말도 마. 남편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나 뭐래나.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겠어. 저기 봐, 저렇게 벽만 보고 있잖아. 귀신 같지 않니? 미진이는 낄낄거리며 친구들을 데리고
내 방으로 왔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시켜주는 꼴이었다. 어머님 까꿍, 저 누구게요? 미진이가 내 눈앞에서 손을 휘저으며 장난쳤다. 친구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네. 야, 편하긴 하겠다.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렇다니까. 아까 내가 발로 툭툭 쳐도 가만히 있더라. 옛날엔 저 눈빛으로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니 꼴 좋지 뭐. 그녀들은 내 앞에서 대놓고 내 욕을 하고 시댁 재산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 아파트 명에 넘겨받으면 바로 차부터 바꿀 거야. 벤츠 E클래스 신형 봤는데 죽이더라. 부럽다 얘. 똥 치우는 값은 제대로 챙겨야지.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조끼 속 녹음기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녀들의 조롱, 욕설, 탐욕스러운 계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손이 떨려왔지만 나는 꾹 참고 배시시 웃으며 침을 흘렸다. 맛있는 거 나도 줘. 미진이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 더러워. 야, 나가자. 겁나 더럽다. 냄새 옮겠다. 방문이 닫히고 거실에서 다시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매로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아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많이 웃어더라.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 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내게 벼랑 끝에 시련을 한 번 더 던져주었다. 사건은 아들이 출장 간 날 밤에 터졌다. 그날따라 미진이는 신경이 날카로웠다. 주식으로 돈이라도 날린 건지 저녁 내내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악을 써대고 있었다. 나는 거실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였다. 내 조끼 안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아들이 내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며 충전해 준 뒤 실수로 전원을 켜둔 채 건네줬던 것이다. 스팸 전화였다. 고요한 집안의 진동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뭐야? 무슨 소리지? 통화를 멈춘 미진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내가 웅크리고 있는 구석을 향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걸리면 끝이다. 녹음하고 있었다는 걸 들키면 그녀는 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쳐넣고 핸드폰을 박살낼 게 뻔했다. 어머니. 어머니한테서 나는 소리예요? 미진이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진동이 계속 울리자 그녀의 손이 내 조끼 주머니로 뻗어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밀쳐야 하나? 도망가야 하나? 아니, 그러면 내가 제정신이라는 걸 들킨다. 그녀의 손끝이 내 옷자락에 닿으려는 찰나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쳐버렸다. 와장창 유리컵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미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아, 뭐야 진짜. 미쳤어. 나는 그 틈을 타 바닥에 엎드려 유리 조각을 줍는 척하며 잽싸게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 핸드폰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진동이 멈췄다. 아우, 진짜. 내가 못 살아. 가만히 좀 있어요. 발 다치면 병원비는 누가 내라고. 미진이는 내 핸드폰 따위는 잊은 채 깨진 유리를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가 빗자루를 가지러 간 사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말 10년 감수했다는 말이 딱 맞았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유리를 다 치운 미진이가 씩씩거리며 나를 노려보더니 섬뜩한 한마디를 던졌다. 안 되겠다. 아범 오면 단판 지어야지. 더는 이 집에서 같이 못 살아. 이번 주말 어머니 환갑잔치 끝나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버려야지. 이번 주말 디데이가 정해졌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일.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환갑잔치. 그날이 바로 네가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D-Day 3일 전부터 집안은 분주했다. 내 환갑잔치가 아니라 마치 미진이의 쇼케이스 같았다. 그녀는 사돈 식구들과 친척들에게 보여줄 효부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어머니, 이날 입으실 옷이에요. 예쁘죠? 그녀가 던져준 옷은 시장 좌판에서나 볼 법한 싸구려 꽃무늬 몸빼바지와 촌스러운 조끼였다. 반면 거실 한쪽에는 그녀가 입을 최고급 실크 원피스와 명품 백이 쇼핑백에 담겨 있었다. 치매 노인이 비싼 옷 입어봤자 뭐해요? 음식이나 흘리지. 그냥 편하게 이거 입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옷을 받아들고 해맑게 웃어 보였다. 꽃가옷. 좋다. 히히. 그날 밤 나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아들의 서재로 들어갔다. 아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내 핸드폰을 연결했다. 익숙지 않은 기계였지만 아들이 예전에 가르쳐줬던 기억을 더듬어 녹음 파일들을 옮겼다.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노인네. 냄새나 밥 처먹지 마. 빨리 뒤졌으면 좋겠어. 보험금 나오면 유럽 여행이나 가자. 이 파일들이 공개되는 순간 미진이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나는 가장 결정적인 파일들을 골라 USB에 담았다. 그리고 그 USB를 내 낡은 복대 안에 깊숙이 숨겼다. 내 전 재산보다 더 소중한 나의 복수였다. 다음 날 아들이 퇴근하자 미진이는 또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여보, 이번 환갑잔치 때 내가 어머니께 쓴 편지 낭독해도 될까? 그동안 못다한 말도 좀 하고. 아들은 감동한 눈빛으로 미진이를 안아주었다. 당신 진짜 천사야. 우리 엄마가 복 받았네. 미진이는 아들의 품에 안겨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입모양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너는 끝났어. 나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대답했다. 아니, 끝나는 건 너야.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나는 며느리가 던져준 싸구려 꽃무늬 옷을 입고 복대에 숨겨둔 USB를 확인했다. 그리고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오늘 나는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전사다. 가자, 영순아. 가서 보여주자. 현관문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환갑잔치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사돈 식구들과 내 친척들, 아들의 회사 동료들까지 좋기 50명은 모인 자리였다. 미진이는 주인공인 나보다 더 화려했다. 번쩍이는 목걸이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나는 구석 상석에 앉아 그녀가 골라준 촌스러운 몸빼바지를 입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친척들이 내 몰골을 보고 혀를 찼다. 아이고, 영순 언니가 어쩌다 저렇게 됐어.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오늘 효부 며느님이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미진이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눈가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달고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님, 기억은 잃으셨지만 저는 알아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밤 대소변 받아내고 벽에 똥칠하실 때마다 힘들어서 울기도 했지만 저는 어머님이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꼭 제 시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가관이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사돈 어른은 내가 딸 하나는 잘 키웠어라며 으스댔고 내 아들 정훈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미진이는 아들을 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완벽한 승리의 미소였다. 저 여자는 지금 자신이 이 구역의 여왕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 지금이야.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일어섰다. 의자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미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또 발작이라도 일으킬까봐 겁먹은 눈치였다. 어머님, 왜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시게요? 미진이가 다급하게 다가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힘없이 끌려가던 평소의 내가 아니었다. 당황한 그녀가 주춤하는 사이 나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나도 할 말 있어. 우리 며느리한테. 내 어눌한 말투에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치매 노인이 무슨 말을 하겠다고.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아들이 뛰어오려 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아들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멈추라고 했다. 그리고 품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마이크 앞에 선 나는 미진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불안감, 본능적인 공포. 나는 마이크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미진아, 너 아까 편지 참 잘 읽더라. 그래서 나도 답장을 준비했어. 나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켰다. 미리 연결해둔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닌 마이크에 직접 스피커폰을 갖다 댔다. 지지직하는 소음과 함께 고요해진 연회장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냄새나. 이 늙은이가 왜 안 죽고 질기게 붙어 있어? 야, 밥 처먹지 말고 저리로 가. 베란다 나가라고. 내 몸에서 송장 썩은 내 난단 말이야. 순식간에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방금 들은 게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느라 눈만 깜빡였다. 미진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어머니, 그거 일이네요.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오빠한테는 요양원 보낸다고 뻥치고 보험금 나오면 그 돈으로 벤츠나 뽑자니까. 노인 4명에 넘겨받으면 바로 내다 버려야지. 징글징글해 진짜. 꺄. 끄라고. 끄라고. 미진이가 내 폰을 뺏으려고 발악을 했다. 그때였다. 그만해. 천둥 같은 고함 소리. 아들 정훈이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깨비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다. 사돈 식구들은 입을 벌린 채 경악하고 있었고 내 친척들은 수군거리다 못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녹음기를 끄지 않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그동안 연기했던 바보 같은 표정을 싹 지웠다. 굽었던 허리를 펴고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떠냐? 네 목소리가 참 곱지? 내가 베란다에서 던져주던 쉰 밥덩이 내가 씹어 삼키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미진이는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나는 아들을 쳐다봤다. 정훈아, 너는 효자라고 착각하고 살았지? 내 마누라가 나를 짐승처럼 베란다에 가둬놓고 낄낄거릴 때 넌 따뜻한 방에서 코골며 자더라. 내가 사다 준 그 비싼 과일 나 한 번도 못 먹어봤다. 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지. 아들은 엄마, 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사돈 어른이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시어머니가 치매라더니 다 연기였어? 나는 사돈을 보며 피식 웃었다. 연기, 그래, 연기했지. 안 그랬으면 자네 딸 손에 쥐도 새도 모르게 요양원에 팔려갔을 테니까. 자식 교육 참 잘 시켰어.
고려장을 안방에서 시키고 말이야.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척들이 달려나와 미진이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사돈 식구들은 도망치듯 가방을 챙겼다. 미진이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여보, 아니야.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저거 다 조작된 거야. 아들은 그런 미진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뺨을 올려붙였다. 짝! 그 소리가 나의 복수국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날의 환갑잔치는 파국으로 끝났다. 그 후의 일들은 속전속결이었다.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미진이는 위자료는커녕 학대 증거들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 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며 발버둥 쳤지만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사진들은 그녀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다.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졌다. 효부 가면을 쓴 악마라고. 그녀는 다니던 문화센터는커녕 동네 슈퍼조차 가지 못하고 친정으로 야반도주하듯 쫓겨났다. 아들은 매일같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같이 살자, 엄마. 눈물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을 보며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으면 내 새끼하며 안아줬겠지만 이미 내 가슴엔 구멍이 너무 크게 뚫려버렸다. 정훈아, 나는 이제 내 식대로 살란다. 나는 집을 팔았다. 그 돈으로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갔다. 남은 돈은 내 노후를 위해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해 쓰기로 했다. 아들이 모시겠다고 사정했지만 거절했다. 자식에게 얹혀 살며 눈치 보느니 내 돈 내고 당당하게 대접받으며 사는 게 낫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실버타운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갓 지은 밥을 먹는다. 베란다 쭈그리고 앉아 먹던 식은 밥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다. 가끔 아들이 찾아와 반찬을 채워주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다. 나는 그저 등이나 두드려줄 뿐이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